오늘부터 해서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문제에서는 뭘 배웠냐면 지각에는 어떤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 단위가 뭐냐. 그다음 생명체에서는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뭐가 있었냐. 그럼 막 물단지, 핵산 뭐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생명체를 우리가 살아서 숨쉬기 위해서는 어떤 애들로 되어 있는지 가장 기본 단위부터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 결국에는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그 물질이 되는 건데 나무도 살아있네요. 나무 말고 돌 혹은 플라스틱 같은 거는 살아 숨쉬지 못해요. 살아 숨쉬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어쨌든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원소들의 조합이 조금 다른 거야. 그랬더니 막 알아서 움직이는 공장같이 된 거죠. 우리는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화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러한 생명체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그러면 한번 가장 작은 것부터 나눠보면 세포라고 하는 건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조직,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게 모였으면 조직인데, 기관은 그 기능이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해요. 근데 여기 오른쪽 밑에 한번 살짝 봐보면 동물하고 식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한 다음 뭐가 있냐? 기관, 개가 있다. 기관, 같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 개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포함이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 세포, 조직, 조직, 개라고 해서 조직들이 모여서 비슷한 일들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 개가 있죠.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는 요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대로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무 좋아. 이렇게 빔을 켜고 해서 내가 이 세포를 언제 그리고 앉아있냐.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보면요, 같이 있는 게 있고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있고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빨리 앉아. 집중하고.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마찬가지로 둘 다 뭐가 있냐면 핵이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소기관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유전 정보를 저장, 즉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핵에 따라서 이 핵이 어떤 핵이 있냐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세포가 있잖아. 신경 세포도 있을 수 있고요, 근육 세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핵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나 종류를 결정하고 생명활동은 조절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나라로 치자면은 부쾌? 좀 이상한가? 사람으로 치면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는 리보솜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핵, 수포체, 리보솜, 고유지체 있죠?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얘네들은 단백질의 합성과 수송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4개를 다 동그라미씩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배우는 단어 이름이 뭐지? 생명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계획라고 하는 뜻도 가지는데 얘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비유를 하자면 뭐로 비유를 하면 되냐면 하나의 공장이라고 비유를 하면 좋아요. 공장에 돌아가야 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양말 공장 공장장이야. 양말 공장 공장장이면 이제 양말을 만들고 배송까지 시켜야겠죠. 그러면 양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말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말을 배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류돼야 되고 뭐 정리돼야겠지 등등 하나의 양말을 만들고 양말을 팔기까지 양말을 팔려고 보내는 데까지의 각자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 역할 분담이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양말해 뭐 얘는 뭐 모자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말 하나를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이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핵수포체 리보솜 골지체는 하는 역할은 다 달라요. 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 얘네들은 하나의 단백질을 합성하고 수송하는 데 관여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적어보면요. 우리 뒤에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우리 유전 물질과 단백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울 텐데 핵에 있는 유전 다른 색깔로 쓸게요. 핵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 유전 정보는요 뭘 결정하냐면 단백질 만들어낸 단백질을 결정짓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포체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데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포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단백질들을 수송,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반. 소포가 뭐예요? 소포. 요새 택배 보냈어라는 말 더 많이 쓰지만 택배 다른 이름이 소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소포체예요. 소포체. 운반하는 역할. 그다음 리보솜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이다. 뭘 한다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쭉쭉 써 있는데 세포 밖으로 분비만 비추시면 돼요. 얘는 분비합니다. 물질. 그럼 그 말인 즉슨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핵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요. 합성한 단백질을 소포체가 운반을 한 다음에 골지체가 바깥으로 분비를 하더라. 얘는 서로 1, 2, 3, 4 선생님 숫자를 쓰긴 했지만 얘네가 이런 식으로 단백질 합성과 수송에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영록체까지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미토콘드리아부터 여기 영록체까지 얘네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역할들을 합니다. 에너지. 미토콘드리아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같이 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럼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뭐가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반면에 영록체는요 어디한테만 있어요? 영록체 여기 밑에 써 있는데 뭐가 일어나는 장소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어디에만 있다? 식물세포에만 있다. 왜? 우리 동물은요 밥을 먹어요. 우리 밥을 먹습니다. 만들어진 영양분을 혹은 다른 생물을 먹어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른 걸 먹는 걸 보고 우리는 종속영양이라고 합니다. 종속영양. 근데 반면에 식물은요 못 먹어. 입이 없거든. 입도 없고 똥꼬도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영양을 한다 그러냐면 독립영양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해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광합성이 있습니다.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세포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벽이 나오고요. F, 동물세포에는 F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세포박 말고 세포벽부터 보면요. 세포벽은 바깥쪽 감싸고 있는 세포 보호와 세포 모양을 유지한다. 그럼 왜 하냐? 식물은요 근육하고요 뼈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이게 선생님처럼 지금 딱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원래는 근육하고 뼈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주는 거야? 세포벽이 있어서 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에코는 변기통이에요. 변기통. 내용 보면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노폐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포막. 세포막은요, 우리가 뒤에 정말 자세하게 배울 건데 모양을 유지하고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얘를 세포라고 하는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네는 너희 방에 있거나 혹은 뭐 교실에 있거나 하겠지. 잘 봐봐. 여기가 지금 너네가 있는 곳이 너의 방이야. 너 방이야. 왜 너 방이야? 벽이 감싸고 있으니까. 그치? 옆에 보면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벽이 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나의 벽을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이 벽 안에는 내 방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벽이 하나도 없어. 집이 원룸이라 치자. 그럼 어디가 안방이고 어디가 니네 방이고 어디가 화장실이에요? 변기 통 있으면 화장실이야? 어디까지가? 그거를 결정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세포막은요, 세포를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세포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세포막이 둘러싸여 있음으로써 밖은 세포 바뀐 거고요. 안에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선생님이 지금 다른 세포 소기관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세포이려면, 하나의 생명체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유전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선생님 뇌라고 설명했는데 뇌가 있어야 사람일 거 아니야. 뇌가 없는 어떻게 사람이야? 뇌 없지? 있지? 그치?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세포막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막이 있어야 안쪽이 세포가 되는 거야. 세포막이 없으면 이거 원룸이야. 어디까지가 내 방이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로 효소 혹은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숨 쉬어야 되니까요. 물질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 뒤에 효소 단어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하나만 더. 요 옆에 그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책 컬러야. 이것도 컬러야. 그러니까 주황색 같네. 그럼 미토콘드리아야. 초록색이네. 엽록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안 보여. 그럼 어떤 게 엽록체인지 어떤 게 미토콘드리아인지 어떻게 알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동전 쌓여 있으면 엽록체입니다. 불변이야. 동전 쌓여 있으면 엽록체야. 반면에 이렇게 쭈글쭈글해 주름 같아. 쭈글쭈글한 주름이야.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주름이야. 그러면 뭐야? 미토콘드리아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얘가 동물인지 식물이라고 했을 때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떤 게 엽록체지, 어떤 게 미토콘드리아지? 주름지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동전 쌓였으면 엽록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 배우기 전에 잠시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책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바로 건너뛰고 여기 페이지로 본 거고 그 앞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서 어떤 이동에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할 건데 얘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아무거나 다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무거나 다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문을 열고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교행쌤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왜 들어오냐고? 나가라 하겠지? 왜 내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생이 들어와? 나가세요. 마음대로 막 출입시키면 안 돼. 근데 반면에 같이 딱 문을 열고 블랙핑크의 제니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열려라. 그래서 여기가 잠깐 앉아있어. 내가 하겠지? 왜? 선택적으로. 교육생은 왜 들여보내? 교육생 내보내야 되고 제니가 들어오면 제니는 뭐라고 해야지. 같이 선생님 옆에 서서 거의 그냥 업고 수업할 수도 있어. 가능해. 근데 그런 것처럼 세포 안에도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를 세포막의 구조가 좀 특이해서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고 말고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 구조를 알아야겠지.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구조에다가 플러스 막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대강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오이챙인데 꼬리가 두 개예요. 꼬리가 두 개예요. 보면 여기 머리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 부분은요 인산으로 되어 있고요. 인산은 물이랑 친한 친수성 부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꼬리 부분은요 뭘로 되어 있냐면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얘는 물이랑 지방 물이랑 안 친하겠지. 소수성이라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세포 막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세포 안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세포 밖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세포 밖과 안 둘 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였지? 몸에서 가장 많은 거 물이죠. 물. 그럼 세포 밖에도요 뭐가 많냐면 여기에는 물이 많아요. 세포 안에도 물이 많아요. 근데 머리는요 물이랑 친하고요, 그냥 꼬리는요 물이랑 안 친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물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물 쪽으로 이렇게. 물이랑 친하니까, 머리가 물이랑 친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인지질이 무슨 층 구조를 하고 있더라? 이중층 구조를 하고 있더라. 이중층 구조.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단백질 이라고 하는 애가 가운데에 요것저것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강 구조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지질이든 단백질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닌데 그 좀 올챙이 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밖에가 물이고 안에가 물이야. 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러면서 헤엄쳐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단백질의 위치가 바뀝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거거든. 근데 인지질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 그래서 단백질도 이동을 해요. 그것도 겸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질을 가장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나누면 뭐가 나뉘냐면, 물질 두 가지로 나누면 물에 잘 녹는 애가 있을 거고 물에 잘 안 녹는 애가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이 여기 지금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두 개잖아요. 여기서 인지질을 통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 있고, 여기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얘네들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럼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 확산. 확산에다가 간단하게 좀 써두면요, 얘는 물질이 이동을 해요.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물질이 이동을 하고요, 반드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을 하느냐,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인지질, 지방이잖아. 지방. 여기 안쪽이 지방으로 되어 있잖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거는 보통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와 지용성 물질, 즉 물에 녹는 애들, 안 녹는 애들, 물에 안 녹는 애들. 물에 안 녹을 것 같아. 그럼 인지질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 여기서 얘가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가 나와 있는데,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기가 큰 물질은 확산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덩치가 크면 못 지나가. 얘는 단백질 같은 애들, 효소, 호르몬 등등.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 확산은요, 애초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친수성, 물이랑 좀 친한 애들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나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이지 너무 큰 건 아니야. 너무 큰 건 아니야. 포도당 아미노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가 합쳐진,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크기가 커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비교적 큰 거야. 그래서 예시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경우 이게 나오는데, 기체 분자 어떤 애가 녹는지 안 녹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첫 번째가 2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기체는요. 기체는 물에 안 녹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있어? H2O2, N2, CH2, Br2, I2. 뭐 고체 액체도 섞였긴 했지만 H2O2, N2, 땡땡땡 2 안 녹아. 절대 안 녹아. 절대 안 녹아. 얘네들은 안 녹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뭘를 통해서 이동해?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해. 첫 번째. 그 다음에 많이들 헷갈려하는 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이산화탄소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아 안 녹아? 대답해. 잘 녹아 안 녹아? 이산화탄소 잘 안 녹지. 잘 안 녹거든. 근데 다들 좀 이산화탄소는 그래도 좀 잘 녹는 줄 알아. 왜? 탄산음료가 있어서. 야, 근데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아. 근데 내가 콜라를 먹고 있었어. 콜라를 먹다가 뚜껑을 열어서 놔뒀네. 얘가 만약에 잘 녹아. 그럼 안 날아가야지. 균이 왜 빠져? 잘 녹는데. 잘 안 녹는데 억지로 녹여둔 게 탄산음료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두면 날아가는 거야. 안 녹으니까. 내가 억지로 녹여놨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잘 녹았으면 뚜껑 열어둬도 안 날아가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물에 안 녹아요. 안 녹으니까 뭘 통해서 이동해?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더라. 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인지지 이중충을 통해서 확산하는 걸 보고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걸 보고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래프 하나만 이 윗자리에다 그려놓을게요. 얘들 확산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을 잘해요. 안쪽과 바깥쪽이 농도차가 크면 확산을 잘해. 그래서 확산 속도 보면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점점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촉진 확산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누가 더 빠를까? 촉진. 뭔가 좀 이름 자체가 좀 빨라 보이지 않아? 네, 촉진 확산이 좀 더 빨라요. 근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 특징이 뒤에 효소 해설하는 건 똑같은데 나중에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처음에 엄청 빨라져. 그러다 갑자기 일정해져. 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농도차가 크다고 한들 단백질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투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3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이 이동을 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물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진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거 뭐야 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잘 봐봐요. 일단 여기서 보면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나보다 농도가 낮은 데다 넣은 거야. 그럼 여기서 비커를 한번 봐봐. 비커가 있고 이 안에 적혈구가 있죠. 그럼 농도를 쓰세요. 어디가 저 농도야? 바깥에가 더 낮은 용액이래. 안에가 고. 오케이? 그럼 어디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많이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냐? 안 나가진 않아요. 그냥 미세하게나마 조금 나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들어오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 벌고 1,000원 썼어. 그럼 돈 번 거야, 잃은 거야? 번 거잖아.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다 점점 부풀어 오르다 펑 터져. 근데 적혈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 색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가 펑 터지면서 이렇게 막 피가 나와요. 뭐가? 헤모글로빈. 피가 나. 적혈구가 피 흘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불러? 피를 흘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용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농도가 같은 용액은요. 농도가 같으니까 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결론적으로 안 들어와. 근데 그렇다고 물에 출입이 없다 하면 틀려. 이거 중요한 거야. 많이 틀리거든.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같습니다.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농도가 높은 용액이야. 바깥에가 고고요. 안에가 저예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요. 조금 들어와요. 결국에는 내가 100만 원 쓰고 1,000원 벌었어.
돈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지. 그런 경우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액들을 뭐라 부르냐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대. 우리는 이걸 보고 저장액, 농도가 같대. 등장액, 농도가 높대. 고장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적혀있고 동물세포에 대해서 선생님을 같이 한번 해본 건데 식물세포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도 저장액에서는 물이 많이 어떻게 들어오겠죠? 똑같이 물이 바깥에가 저 안에가 고니까 물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조금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터질 수가 없어. 왜? 뭐가 있어서 식물세포에만 세포벽이 있어서. 그래서 팽팽해진다라고 나와요. 팽팽해진다. 우린 이걸 보고 팽윤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농도가 같으면요 안팎으로 똑같아요.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 세포 부피에 변화가 없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고장액,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는요 바깥에가 고 안에가 저니까 물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 조금 들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안쪽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요. 그림 보고도 알아야 돼. 분리돼. 이걸 보고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오른쪽 보면요 확산과 에너지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서 생명체에서 삼투의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주면 식물 뿌리에서 물이 흡수하는 경우나 콩팥 생효관에서 물이 재흡수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우리 막 목욕탕 가면 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막 손가락 쭈글쭈글해지거든. 왜? 그 물이 농도가 낮잖아. 물을 우리가 피부가 흡수를 해요. 물을. 그러니까 피부에 물이 너무 많아서 막 그 부피가 커진 거야.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이런 거. 혹은 소금, 생선 같은 데서 소금 뿌려놓잖아. 왜 뿌려놔? 농도가 높으니까 생선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 소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없어서 세균이 살 수가 없어서 부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여기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과 상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의 이동은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면서 얘는 뭘 소모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럼 얘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소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능동수송이라 해서 능동수송이나 뭐 세포 외 배출, 세포 내 섭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 2, 3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아마 1학년 때는 거의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배우는 얘네들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